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코너죠. 네, 여러 같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월간 서준식 증시각도기에만 있는 월간 서준식이 돌아왔습니다. 숭실대학교 경제학부의 서준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달에 네. 발행하신 네. 그 화성으로의 여행 많이 보시나요? 제가 아직 게시판에 안 들어가 봐가지고 그렇습니까? 몇 분인지는 지금 아직 네. 좀 조마조마하게 아, 있다가 확실히 장이 좋을 때에 비해서는 아마 적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애널리스트 보고서보다는 훨씬 더 좋거든요. 네, 저는 훨씬 더 편하게 쉽게 보실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희가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숭실대학교 경제학부 친구들이 서준식 교수님하고 작성한 화상으로의 투자 여행이죠. 네, 거기에 대한 이 보고서들을 보시면 실제로 탑다운부터 바텀업까지 모두 다 보실 수 있고, 특별히 우리 서준식 교수님의 일부 포트폴리오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포트폴리오 자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제 포트폴리오 분석한 그 내용 제목을 학생이 어떻게 썼나 보니까 서교수의 위기 이렇게 적은 네. 그래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많이 좀 들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진짜 여러와 같은 호응을 해주셨고요. 저희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댓글을 한번 좀 살펴봤거든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이거 한 몇 번 하다가 말겠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계속 나오라 하시니까. 댓글이 오라고. 이제 그러면 이제 반응이 어떤지 이렇게 댓글도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봤는데 질문도 좀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게 완벽하지 않잖아요. 사실 틀린 것도 많고 지난주도 보니까 유로넥스트 증권거래소 같은 거를 유로스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틀린 것도 있고 아마 동의하지 못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런 거를, 그리고 질문거리도 있고 그런 거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그 다음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하신 일 하신 거예요. 우리 서 교수님이 잘 안 움직이시는 분이거든요. 댓글 봤다는 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서 교수님 기준으로 보면 이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지난번 걸 보니까 경제민주화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원래 그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경제민주화법이라는 이름으로 공론화됐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신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좀 와닿지 않는다. 이건 우리 소액주주들을 위한 그런 법률이고 그런 건데 좀 경제민주하고는 좀 안 맞지 않나 해서 제가 좀 그럼 용어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본민주화법, 자본민주화 그런 정도로 하면 좋겠다. 그러네요. 아니면 주주민주화. 그렇죠. 그런 용어로 앞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주주민주화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한국에서 제일 큰 문제는 대주주는 충분한 권한이 있고, 그렇죠. 과거의 왕과 귀족 같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일반 소액주주들은 경영의 과실을 충분히 향유를 같이 공유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대주주가 50% 플러스 1주를 갖고 있으면 할 말은 없어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전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충분히 49% 나머지 49%가 그 이익의 49% 정도를 같이 쉐어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경영권을 경영자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는 그 경영을 끌고 가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은 그 경영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이익을 그걸 배분하는 과정에서는 49%가 충분히 그 49%의 이익을 가져가야죠. 사실 주주 자본주의 주주라는 거는 동업자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업자죠. 원래 그렇게 시작을 한 거고요. 주식회사의 역사를 보면요. 근데 이제 대주주가 자기 목숨 챙기고 남의 목숨을 챙기지 않은 거는 동업자에 대한 배신인 거죠. 그렇죠. 그게 너무 심각해지면 자본시장, 주식의 그 매력도를 굉장히 감소시키는 거고요. 오히려 그것 자체가 그런 행위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는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이제 SM이 이제 아주 불꽃 튀기는
주주 경쟁이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번 주주 경쟁의 도화선이 된 거는 대주주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렇죠. 예.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고 있었죠. 그건 한 거다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 보죠. 그거는 소액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네. 불만을 가지고 충분히 대주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었던 거죠. 예. 거기에 대한 반박이 많이 안 남아서 네. 뭐 이제 뭐 해외권은 뭐 탈세 아니다 뭐 이런 반박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를 네. 2099년까지 받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반박은 또 없더라고요. 네. 전 반박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거 아니다라고. 네. 네. 뭐 그게 간행이다 뭐 약간 이런 쪽으로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사실은 옛날 관행일지 모르지만 동업자들한테는 안 되는 행위인 거잖아요. 일반 주주들한테는 그런 행위들이. 네, 뭐 그거나 마찬가지죠.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대주주가 경영진으로 있으면서 이익의 너무 많은 부분을 자기 월급으로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그 이익의 너무 많은 그 비용의 많은 부분을 아주 자기 개인적인 부분으로 돈이 넘어간다는 거는 굉장히 정당한 대가라고 하기에는 좀 불합리한 그런 게 많죠. 근데 본인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야. 나는 한국의 어떤 연예 사업을 일으킨 아이콘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똑같이 내가 만든 회사야. 뭐 이 말이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대단하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당연히 나한테는 훨씬 더 많은 그 행위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지분의 권리로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의 배분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가져가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상당히 뭐 저로서는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생각을. 가능하진 않나요? 그 사람이 되게 미국에서도 보면 CEO들이 월급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가잖아요. 그 사람이 지분 별로 없지만 그런 정당한 대가를 그 이사회를 통해서 제대로 된 그 절차를 통해서 내가 여기 미치는 영향만큼 그 대가를 받아가는 건 저는 그거는 괜찮다고 보지만은 어떤 그게 자회사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그러면 그 자회사에서 어떤 그런 상응하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던데요. 그리고 이제 라이크객의 그 몫이 커가지고 전체 그 이익은 훼손된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교해서 나오는 게 JYP 같은 경우는 그 대주주이자 그 대표가 경영 총괄 대표가 받는 월급이 그것보다 현저하게 적다. 비교를 해보고 이런 걸 통해서 이게 합당한지 그런 거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투자를 직접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옛날에도 이런 운동이 없잖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뭐 해달라 저거 해달라 배당 좀 많이 해달라 있었죠. 뭐 많이 있었는데 이번하고 그때하고 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좀 크게 이슈가 되는 걸까요? 지금 최근에 그 이 SM 같은 경우도 온라인 트너스 거기서 이렇게 하는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과거보다는 치밀하더라고요. 치밀하고 그 법적인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잘 알고 파악을 하고 이렇게 그 기업에 요구를 하는. 그냥 당연히 저것 때문에 화난다. 화가 나니까 그러지 마라 하면서 그냥 1인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시위하는 식으로 주총해서 막 이게 뭡니까 뭐 하는 그런 식의 행동이 아니라 그동안은 그렇죠. 그동안은 사실 그런 게 많았죠.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왜 그렇게 돈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철저하게 자기들의 지분, 자기들의 힘 이런 거를 법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면서 어떻게 대주주와 맞설 수 있는가를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은행 쪽도 제안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대주주들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를 어떤 법적인 약점이 있는지 또 잘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공부를 엄청 하셨더라고요. 원래 전공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보면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그런 속상한 부분이 많이 일어나도 한편으로는 좀 귀찮고 그렇죠. 게으르고 저도 지금 몇 개 기업이 걸려 있어요. 법을 좀 연구를 하고 저쪽이 약한 부분을 이렇게 공격하면 될 것 같지만은 아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게 많았는데 이번에 거기는 좀 상당히 그런 쪽에 치밀하게 움직였고 앞으로는 그런 치밀한 움직임 시간을 너무 많이 두고 요구를 하면 그 기업들이 대응할 시간을 주잖아요. 그런 시간 이런 것도 잘 이용해서 그 대주주가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그 시간 텀에서 요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치밀하게 계획해서 요구를 하면 네. 앞으로 상당 부분 다른 회사들도 좀 그런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네. 강화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번 이 이슈를 통해서요. 결론적으로 최대 수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주들이에요. SME 주주들. 그렇죠. 주가가 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뭐 연초나 작년에 비하면 어마무시하게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요. 네네. 근데 거버넌스 문제, 그러니까 지배 구조가 뭐랄까 공유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공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액 주주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예.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주식 회사 그런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예. 이 부분은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회복될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런 권리를 점점 찾는 비율이 높아질 거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거는 기회로 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예. 이번에는 기대해봐도 될까요, 과연? 아유 이게 그런데 단시일에 그냥 와락 된다기보다는 계속 조금씩 좋아지는 쪽으로 네. 예 그렇게 저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상을 해보면 아무래도 대주주의 절대 그 주주권 자체, 그러니까 주주의 비율이 조금 낮은 회사부터 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아무래도 해요.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그럴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구멍들이 꽤 생기니까. 뭐 그럴 사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은행도 그렇고 SM도 그랬고 네. 대주주가 절대 대주주의 몫이 네. 그게 크지 않았던 네. 거잖아요. 네네. 지금 이수만 씨도 20% 언더였고 네. 그러니까 공격할 수 있었던 거지. 사실은 50% 이상인 사람들은 꿈쩍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제한을 한다고 해도. 50% 이상인 부분도 사실은 법을 잘 검토를 하면 요구를 관철시킬 방법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3%룰 제도. 네. 오히려 대주주가 지금은 법이 짜집기식으로 돼가 좀 엉망이 돼 있지만은 네. 오히려 대주주가 뭐 아빠, 엄마, 아들 이렇게 나눠서 합산 51%보다 네. 한 사람이 상당히 큰 뭐 51%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아니면 40% 이렇게 큰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식은 조금 더 공격하기가 쉬워지겠죠. 감사 선임권 때문에 그렇죠. 예, 감사 선임권일 예. 때는 이게 각각이 3%씩 제한되니까 네네. 이렇게 그 지분이 쪼개져 있으면 거기가 지분 합산하면 많아지지만은 뭐 예를 들면 모기업이 자기 자회사를 지분을 뭐 51%를 가지고 있다든지 네. 이런 쪽은 오히려 감사 선임이나 이런 쪽으로는 그 주장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감사라는 거는 이제 그 뭐랄까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문제의 상황이 없는지를 감찰을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대주주 친구들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대주주의 감사 선임권의 비율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비율만큼 활용을 못하고 낮춘 것이 이 감사 선임제도의 이제 우리나라의 그 아닌 거고요. 그게 이제 최대 주주도 3%밖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죠. 못하게 상법에 정해져 있었는데 네. 다른 여러 가지 뭐 규정과 법률과 빠져나가기식 그런 제도로 네. 조금 유명무실화 돼 있다.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를 계속 개정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지만은 잘 안 돼 왔었고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예. 잘 이용을 하면 네. 잘 이용하면 충분히 네.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 저희가 느끼기에는 장외보다는 장내시 한국이 훨씬 싸잖아요, 주식이. 그렇죠. 예, 바로 이 그 주주 소위 말하는 주주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회사에 과실을 같이 나눌 수 없는 시스템이 뭐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어? 특별히 외국인들이 좀 많이 절망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제가. 네. 한국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네, 지난번에 그렇죠. 네. 가치 투자자들 특히 네. 지금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상당 부분들은 네. 이런 거죠. 그 ETF 펀드에 맞아요. 돈이 들어오면 패시브로. 예, 패시브 자금들이 네. 그렇게 많고 이런 지분들이 상당히 많은 거지. 네. 실제로 개별 뭐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그런 투자자가 네. 저거 싸네 이렇게 해서 예. 직접 투자하는 액티브 펀드의 비중은
상당히 낮은데 네. 그 낮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네. 거버넌스 문제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현장에서 그 큰 배를 다 운영하셨잖아요. 거대한 펀드를 다 운영하셨잖아요. 그 총괄 책임하시면서 채권 펀드도 하고 주식 펀드도 다 하셨었잖아요. 외국계의 그 펀드사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볼 때가 많으셨을 텐데. 그렇죠. 그때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던가요? 이야기는 뭐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고 지금 현재 어떤 회사 가치 투자 회사들이 그 지분을 어느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고 뭐 어디다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과거에는 심심찮게 있다가 어느 순간 해외 가치 투자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야, 거기 다 팔고 나갔대. 뭐 그러다가 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에 베스크라만 그분이 운용하던 바우포스트가요. 바우포스트 거기가 현대자동차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때 한전 부지 매입건을 보고는 빠져나가는 모습. 그게 거의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남아있던 가치 투자 그 지분 그 투자였더라고요. 해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진국 지수 편입에 목매달고 있지 않습니까? 뭐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 뭐 외환 거래를 이제 자유화하고 그다음에 공매도도 자유화하고 이 과정들을 겪게 될 건데 내년까지를 통해서 그 자금으로 패시브로 들어올 자금보다 만약에 주주 가치가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면 외국인들의 액티브 펀드 자금 들어올 게 훨씬 많다고 예상하실 수 있겠나요? 그거는 제가 속단은 뭐 못하겠는데요. 뭐 꽤 큰 돈이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기업들한테 돈이 자꾸 들어온다 이것보다는 좀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우리 기업들을 좀 많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나라 불합리한 제도가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쪽으로는 덜 의심하고 안심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셔도 되겠다. 장기 투자 하셔도 되겠다. 국민들이 좀 주식을 계속 보유를 하면서 그 부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좀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누구는 좋지만 그렇죠. 누구는 사실 앉아서 그냥 부를 빼앗기는 듯한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뭐 아담 스미스, 리카르도부터 시작해서 경제학자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리카르도가 얘기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지주의 이익은 모든 사회 경제 이익에 반한다. 근데 본인은 지주였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경제학을 공부를 해보면. 그렇지만 그 돈들이 기업으로 갈 때는 좋은 경제 효과가 되는 거죠. 망하는 회사도 있고 그런데도. 그렇지만은 계속 자본시장 전체가 커지고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그렇게 해서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그렇게 경쟁할 힘이 커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부를 일구면 그 부의 일부를 주주들한테 나눠주면 한국 분들이 만약 한국 기업들을 많이 사면 한국 기업이 잘 될수록 부가 같이 나눠져서 노후 자금도 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미국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오래도록 갖고 계셨던 분이라면 몇 조 안 되는 주식 가지고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가계에서 보유하는 주식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높죠. 아시다시피 그 연금 제도 때문에 그 퇴직연금의 상당 부분은 주식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제도 때문에 본인이 뭐 억지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내 부의 상당 부분이 주식으로 돼 있고 그럼 그런 자금의 힘이 그 자본시장을 키우고 기업을 키우고 주가가 오르고 그러면 함께 그 대가를 공유하게 되고 하면서 부의 효과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미국 저는 다른 시스템은 그렇게 좋은 게 없는데 이 자본시장 시스템만큼은 다른 모든 나쁜 그런 제도나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하고 남을 만큼 상당히 잘 돼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있습니다. 뭐 미국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미국 이제 곧 망하네 안 망할 수가 없네 뭐 길거리에서 마약하는 사람들이 막 있고 빈부격차가 문제가 미친 듯이 많고 크고 뭐 저는 선진국이 맞나 이런 생각도 가끔 하는데 미국이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낙후된 제도, 낙후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은데 그걸 이 자본시장 시스템으로
다 커버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선진국의 요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본과 금융시장이 중요하다. 네. 이때까지 역사가 그래왔고 자본주의 시대가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게 해왔고 그럼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럼 뒤집어서 표현을 해보면 한국이 이제 더 이상 뭘로 먹고 살 것이냐, 반도체 다음은 무엇일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역으로 무엇을 발전시켜서 자본시장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본시장이 만들어 훨씬 활성화되고 잘 되면 그런 고민은 돈이 하도록 해야죠. 시장에 돈이 흘러 들어가면 그 돈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우리 이익을 많이 줄 것인가라는 그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돈이 갈 것이고 그런 기업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의 문턱이다 또는 일부는 선진국이고 근데 이제 금융시장만 선진국 아니잖아요. 선진국이 아니고 이런 나라가 있었죠. 굉장히 그 산업적으로는 엄청난 선진국이었지만은 금융시장의 낙후 때문에 레벨업하지 못한 나라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일본. 네네. 일본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이 이런 엄청난 파워와 좋은 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잘 판단을 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엄청난 산업 자본 이런 것들을 제대로 더 키울 수 있는 이런 힘들이 많이 부족했죠. 왜냐하면 금융시장이 선진화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진화된 금융시장이라는 함은 금융투자 회사, 커머셜 뱅크, 상업은행보다는 투자은행 쪽으로 돈들이 많이 가서 그 돈들이 자본시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그 스마트한 머니들이 더 기업들을 키우고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일본의 투자 금융 쪽 보면 뭐 노무라 다이와 정도 있지만은 그 덩치에 비해서 그 경제 규모에 비해서 거기에 걸맞는 시스템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봐야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업 분석해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소부장 기업이나 이런 것들 분석하다가 보면 끝단에 이제 기술적인 제일 탑 클래스에 있는 애들을 보면 소수의 미국과 다수의 일본 기업들이 포착이 되거든요. 이런 IT나 이런 쪽으로 해보면 화학 이런 쪽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좀 신기한 게 있는 게 이렇게 따라갈 수 없는 나라를 우리나라가 막 그 역전하고 있는 이 과정들이 너무 신기해요. 기술력으로는 여전히 못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격차가 너무 큰데 또 어떻게 저기는 저렇게 멈춰 있을까? 이게 결국은 우리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금융이 멈춰 있기 때문에 금융이 받쳐주지 못한 나라가 일본이고 지금 또 하나 이렇게 몰락하는 게 보이는 그런 나라도 있죠. 뭐 영국 같은 나라? 그렇죠. 영국이 원래 그 유럽에서 가장 큰 거래소가 시티 쪽 그 런던 거래소였잖아요. 그런데 암스테르담 거래소는 오래 전에 다른 프랑스, 뭐 일부 독일, 뭐 그리고 벨기에 하여튼 여러 합종 연행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유로 넥스트라는 합병된 거대 거래소를 만들어냈고 그 거래소는 여러 나라가 합쳐진 거기 때문에 뗀 거기 때문에 런던 거래소를 이제 추월하게 됐죠. 그거는 조금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하면 유로넥스트의 한 지점이 유로넥스트 암스테르담이잖아요. 이 한 지점이 런던 거래소를 지금 추월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추월하기 시작했고 런던 거래소는 그만큼 지금 지위를 계속 잃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의 미래는 좀 저는 어려울 것이다. 그쪽으로 또 들어가는 돈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잖아요. 앞으로 앞으로 전 세계 자본주의 시대는 돈이 어디로 들어가서 그 돈의 힘으로 경쟁력을 가지는 뭐 과거에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몇 년 전에 홍콩 거래소가 런던 거래소한테 제안을 했잖아요. 우리 합병하자. 합병하자. 너희들 자꾸 지위 잃어가는 것 같은데 합병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자 했을 때 저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자존심 때문에 홍콩은 한때
영국의 지배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거 합병한다는 걸 마치 좀 그런 자존심 문제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한 패착이다. 네. 그렇게 느꼈는데 네. 아니야 다를까 계속 그때부터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한국은 예전에도 임진왜란 당하면은 일반 민중들이 일어서서 나라를 지키고 일본 군인들이 가장 이해를 못했던 부분들이 왜 일반인들이 나와서 싸움터로 나오느냐 그거를 가장 이해를 못했다고 하던데 네네. 이번에도 보면은 사실은 외국인이 다 떠날 정도로 거버넌스가 안 좋았던 나라에 일반인들이 주식시장에 동참했고 네. 그다음에 똑똑한 개인들이 해외 물을 먹으면서 네. 미국 물을 먹으면서 네. 미국 서학개미라고 하면서 그 미국 주식시장 이런 것들을 보고 알아서 이게 깨달은 바가 한국의 자본시장을 바꾸는 역동성이 되고 있는 굉장히 위에서 못했는데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변화가 되는 네. 그런 놀라운 일이 있지 않나 좀 그런 걸 보면 우리 국민의힘은 네.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여건이 안 좋은 여건에서도 네. 지금까지 기업이나 많은 이런 것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네. 국민들의 힘이 진짜 큰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도 이런 움직임들은 네. 앞으로도 계속 더 커질 거지만은 네. 뭐 그걸 이거 도와주는 지금 뭐 정부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예,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고 의회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다들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조금씩 전진하는 네. 거는 네 우리 그 국민들의 힘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참 격세지감이다. 진짜 옛날에는 거버넌스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뜻인데? 정부? 뭐 이런 이렇게 거버넌스가 뭔데? 뭐 이렇게 기업에 네. 무슨 정부가 있어?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지배구조의 문제라는 걸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고 네. 한국 분들이 학습 능력이 정말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네, 보면. 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숭실대학교 경제학과의 서준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월간 서준식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서준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월간 서준식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한국의 이 문화 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그 주주운동 주주 민주화 운동 그래서 모두가 주권만큼 대접을 받는 그런 주주의 시대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또다시 절망케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은행에 대한 주주 제한이 있으면서 은행들이 호응을 했죠. 배당도 늘렸고 분명히 네.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뻥 하고 뛰었어요. 연초 대비 20%. 그럴 때 지난번 그 촬영을 했었잖아요. 예. 촬영을 했었지만 저희가 또 나눴던 얘기 중에 하지만 대주주가 아닌데 대주주의 힘을 가진 곳이 있다. 네, 그렇죠. 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 네. 있을 수도 있다. 뭐 약간 그런 얘기도 했었죠. 네, 했었는데 딱 요번에 그게 발동됐죠. 딱 그 이슈가 주식은 안 갖고 있는데 네. 대주주 같은 힘을 갖고 있는 곳에서 음. 딱 얘기를 하면서 네. 함부로 배당 주지 마라라는 톤으로 네네. 예, 뭐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은 배당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성과 보상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말고 네네. 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주인이 따로 있구나라는 느낌 들 정도로 그런 네, 저는 예. 경제 관료들의 생각이 예. 거기에 녹아져 있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 나오자마자 같이 열심히 그 은행 주식을 샀던 네. 외국인들이 일부 팔고 도망갔어요. 다시. 저도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은행주 상당히 네. 투자 비중이 높거든요. 예. 저도 뭐 손해를 좀 봤죠. 그때 이후로 예. 했는데 저는 그 처음엔 공공재라는 말을 해석을 하려고 고심을 많이 했고요. 은행은 공공재다. 네, 공공재다. 뭐 다른 별다른 어떤 해석을 해주지는 않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공공재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로등 또 뭐가 있나요? 등대, 네. 전기 뭐 이런 것도 뭐 전기 수도. 예, 뭐 그런. 네. 근데 수도와 전기는 지금 조금 약간 괴가 다른가요? 개가 되는 게 네. 뭔가면 그러니까 사적 이익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로등을 달아서 돈을 버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정부가 네. 해주고 예. 그 혜택을 공공이 다 받는 네. 뭐 이런 거고 뭐 전기도 일부 그런 성격이 있고 네. 공기는 공공재인가요? 공기, 공공재죠. 물,
완전히 공공재죠. 물 공공재. 네. 뭐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공공의 성격이 있다. 그러니까 공공재라는 것보다는 공적 성격이 있다. 네. 약간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일종의 공익성. 예. 공공성과 공익성은 좀 다르죠. 예. 예, 완전히. 약간 그런 공공성이 성격이 일부 있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을 조금 그렇게 좀 강하게 하다 보니 하지 않았나 이 정도인데 중요한 건 거기에 따른 해석이에요. 해석을 언론이나 이게 다른 관료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게 배당 돈잔치가 얘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돈잔치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 돈잔치를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게 배당. 네. 그다음 두 번째 은행들의 성과급 네. 이거가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잘 알잖아요 은행에 대해서. 네. 아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첫째는 배당. 네. 그러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배당 성향이 높아요, 낮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죠. 현저히 낮잖아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고 네. 또 어느 정도 낮나 하면 우리 그냥 공공기업에 대해서 그 정부가 지분을 크게 가지고 있는 그런 공공기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 네. 실제로 그런 공공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은행들이 있잖아요. 산업은행, 네, 수출입은행이나 기업은행, 예. 수출입은행, 또 뭐 한전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이런 모든 회사들의 그 배당을 어떻게 배당 협의회 같은 걸 해요. 네. 정부에서. 네. 정부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아마 며칠 전에 했을 거예요. 예. 우리 지금 내년도 올해 받는 배당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서도 그 회사들은 다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 회사에서 받는 배당, 정부가 받는 배당 성향이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건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한 20-30% 한국의 평균 뭐 20-30%.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행보다 높아요. 예. 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한 40%? 예, 3-40% 정도. 예. 그래서 낮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다른 외국과 비해서 보면 또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낮고, 외국에 비해서도 낮은 이 정도의 배당을 가지고 돈잔치라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거를 뭐 언론에서 배당 뭐 돈잔치 뭐 이러니까 아니 이때까지 은행들이 배당으로 돈잔치 한 적은 없다. 예. 네. 그게 저는 제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다. 배당을 그러면 지금보다 더 줄일 수는 없는데 네. 배당 아니 성향이 그러니까 결국 뭐 논리는 뭐 너희들이 이자 장사를 해서 일반인들한테 이자 따먹기를 해서 돈을 수익을 엄청나게 천문학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자, 그 부분도 네. 저는 조금 놀라운 게 작년에 돈을 많이 벌었죠. 네, 작년에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는데 그러면 저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나? 저작년보다 과거 5년 전보다 네. 굉장히 은행들의 이익 증가율을 보면요. 네. 굉장히 꾸준하게 조금씩 성장해요. 네. 자산이 증가하는 만큼 네. 이익도 증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ROE가 굉장히 10% 훌쩍 넘어가고 이 정도 돈을 버는 은행들은 없어요. 네. 다들 ROE가 내 가진 재산에 비해서 순자산에 비해서 이익의 비율이 한 8% 정도? 네.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갑자기 이게 막 20% 벌고 이런 적이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은행 규모가 꽤 크니까 예. 거기에서 당연히 많은 돈을 버는 거고 그리고 그 돈이 작년에도 뭐 갑자기 큰 폭으로 확 증가한 게 아니고 네. 보시면 조금 소폭 증가 아니면 일부 그냥 유지 네. 이런 은행들이 대부분인데 천문학적으로 뭐 갑자기 큰 돈 작년에 이자 대출 네. 뭐 예대 마진 뭐 그런 거 통해서 많이 벌었다 하니까 그것도 조금 그렇진 않은데 어느 정도 꾸준한 지금 속도로 벌어오고 있는 그런 과정의 하나인데 네. 이거를 왜 이렇게 보기 싫어하지? 이익을 좀 희생해라. 너희들이 예대 마진 많이 따먹지 말고 예대 마진 줄여서 네네. 이익을 좀 줄이고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그 대출 비용이 좀 덜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공격을 할까 했을 때 대출 금리가 너무 높다. 네. 대출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서민들이 힘들다.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했는데 이 대출 금리가 높은 거는
사실은 그 근원지는 은행이 아니고 기준금리 인상이에요. 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네. 기준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가 대출금리를 높임으로 해서 지금 왜곡되어 있는 이 자금 흐름을 다시 좀 정상화시키는 거잖아요. 대출을 좀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당연히 있는 거죠. 가계 대출을 지금 줄이는 건 우리나라 경제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년 전부터 제가 너무 강조를 많이 한 건데 우리나라 경제의 최고 나쁜 지금 부분이 가계 부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더 이상 증가시키면 와, 정말 저는 우리나라 미래는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 예. 그 정도까지 대출을 더 늘리면.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가계 대출 비중은 GDP 대비 가계 대출은 지금 전 세계 1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계속 IMF나 다른 외국 기관들에서도 계속 경고를 하잖아요. 왜 경고를 하는 거고 왜 위험하고 왜 그게 최약한 고리고 최악의 문제인가요? 이게요? 네. 그 이 가계 부채가 계속 증가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가계 부채라는 거는 첫 번째는 경제를 둔화시켜요. 왜요? 예? 이자를 알면서 많이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월급은 100만 원 받는데 이자로 50만 원이 나가. 예. 그럼 50만 원으로 내가 자동차도 사야 되고 스마트폰도 사야 되고 먹는 음식도 사야 되고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겠어요? 네. 예. 시장 맨날 그러면 그 상인들이 요즘 장사 안 된다 그러고 왜 사람들이 이자 내고 남는 돈으로 뭘 사야 되니까 네. 소비를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빚을 많이 걷어서 이자를 많이 내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진다. 그렇게 경제가 둔화되면 자꾸 경제가 활성화돼서 사람들이 소득이 높아져야지 네. 내가 또 빚이 많다 하더라도 네. 그 빚을 갚을 능력이 되잖아요. 그런데 경제는 자꾸 침체돼. 네. 빚은 많은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점점 갚아지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 아이고 째세요 나오가 그러니까 부실화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채는 소득이 계속 증가함으로써 위험이 줄어드는데 소득 경제도 안 좋고 부채는 계속 커지고 이러면 그만큼 부실화 위험이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소득은 안 느는데 부채만 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건데 부채 비율이 올라간다는 건 부채만 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부채 비율이 올라간다는 건 소득보다는. 그렇죠. 그러면 그 부채가 못 갚게 되고 그러면 신용 불량으로 되고 그러면 그 금융기관들이 손실을 보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그게 너무 가계부채가 너무 커질 때는 그 대공황전처럼 아니면 일본의 부동산 버블처럼 89년도 아니면 금융위기 2007년도 금융위기 직전처럼 가계부채가 터지면서 그 모든 위기가 왔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가장 큰 위기는 모두 가계부채가 내지는 민간부채. 그쪽이 뻥 터지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IMF는 가계부채는 아니었고 기업들의 부채였고요. 그래서 민간부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뻥 터지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모든 그게 금융기관한테도 충격이 엄청 오게 되고. 그런데 그런 상황까지 안 가기 위해서는 이 풍선의 크기를 가계부채라는 풍선의 크기를 더 이상 지금 늘리면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그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이 풍선을 서서히 좀 안 터지게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줄이냐? 대출 금리를 높임으로 해서 줄여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은행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거기에 맞춰서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좀 높여주는 게 그게 정책의 방향에 맞는 거거든요. 대출을 좀 덜 써라 앞으로.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의 고통은 저도 알아요. 알지만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고통이에요. 어떤 마약을 끊는 고통이기 때문에. 맞아. 마치 이제 파티장에 가서 술을 넣어줬는데 여기서 술을 더 넣어주면 이 사람들 내일 일 못 나가고 이제 끝장나는데. 그러니까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계속 술을 넣어준다는 거는 사실은 도덕적 해이인 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줄여드렸는데 그걸 줄인 걸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지금 제어를 하고 있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요즘 지금 다시 기준금리보다 시중금리가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그거를 또 안 좋게 봐요. 너무
너무 기준금리에 비해서 너무 높은 시중금리, 과거 그때 무슨 사태 작년도 우리 작년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그랬었죠. 그때 상황처럼 그것도 문제가 심각하지만은 이게 또 너무 기준금리에 비해서 시중금리가 안 올라가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3.5%에서 대출금리도 적당한 그 커브를 만들어서 채권금리도 그렇고 예금금리도 그렇고 대출금리도 그 기준금리에 비해서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한국은행이 운영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이 정도면 대출금리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더 안 올려도 되겠다. 그런데 지금 대출금리를 뭐 억지로든 뭐 자연스럽게든 낮아지잖아요. 낮아지면 가계 부채를 줄이는 효과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한국은행은 더 올려야 되겠는데 저 대출금리를 올리기 위해서 다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더 올려. 그러면 대출금리를 잡기 위해서 올리지만은 사실은 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는 다른 자본시장 이쪽에도 큰 타격을 주잖아요. 모든 비용이 실물 경제에 또 타격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우나 시설에서 저 사우나 수영장에 물이 너무 많아 하면서 댐을 닫고 물을 빼버렸는데 농사 짓는 물까지 다 빼버릴 수 있는 게 기준금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다 이게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니까 사실은 기준금리에 비하해서 어느 정도 적당히 높은 대출금리 그런 것들이 좀 유지되고 있는 게 제 입장에서는 훨씬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요즘 오히려 이렇게 막 시중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지고 이러면 저거 조금 약간 오버 안 하고 적절하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기대, 희망 그런 걸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은행 주주들 입장에서 지금 온라인 파트너스의 제안도 그거 중에 하나였는데 은행이 예를 들자면 무한대로 돈을 벌어서 그걸 계속해서 자본으로 저축하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 온라인에서 얘기한 것과 제 생각이 같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은행으로 돈이 너무 많이 몰려가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 자금의 규모가 커지는 걸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출할 수 있는 양도 더 커진다. 그거 문제죠. 사회 밸런스가 깨진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똑똑하신 분이다. 고등학교 때 퀴즈 1등하고 서울대 경영학과 간 친구죠. 아이고 그분은 감히 제가 재단하다니. 그 말 맞아요. 그거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 지적인데요. 이게 뭐냐면 은행의 자본이 너무 커지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게 상업은행보다는 금융 투자 시장으로 돈이 자꾸 가야 된다. 일반 은행에서 증권이라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증권, 자산운용사 이런 쪽으로 가야지 그쪽에서 기업을 키우는 돈으로 자꾸 간다. 왜냐하면 여기는 던져주고 날려도 감내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고 은행은 거의 대부분 쉽게 얘기하면 담보대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이 돈을 빌려주는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으로 돈이 몰려가면 은행에서 회사채 투자도 조금 하고 주식 투자도 아주 조금 하고 하지만은 대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로 가요. 다 대출로 가고 그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은행의 자금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규모가 너무 커지는 그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은행 자금의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은 자꾸 이제 돈을 벌면 배당을 해줘야 돼요. 배당을 해줌으로 해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자금을 적정한 수준에서 유지를 해줘야지 돈들이 그런 쪽으로 너무 이렇게 그걸 보고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죠? 한쪽에 치우치는 너무 치우치는 그런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이 부작용이
최근에 은행 자금으로 계속 금리가 이제 엄청 낮았으니까 몇 년 전에 낮을 때 은행 쪽으로 돈이 넘어가서 부동산 대출, 가계 대출로 막 간 거. 이게 첫 번째 현상이었죠. 최근에 현상이었고요. 그 전에도 이런 부작용이 꽤 컸었어요. 어떤 게 있었나 하면 은행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2007년도, 6년도, 5년도 요때 보면 은행으로 자금이 엄청 많이 갔거든요. 많이 갔었고 뭐 사실 우리나라의 금융은 금융 투자 회사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들이 거의 자금을 좌지우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그 돈의 흐름을 방향을 정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2006년, 2007년에는 자금을 어떤 방향으로 정했나 하면 모든 은행들이 수익증권을 팔기 시작했어요. 수익증권, 갑자기 주식 수익증권을 팔면서 이쪽에 엄청난 캠페인을 한 거죠. 예, 뭐 무슨 차이나 뭐 무슨 차이나 무슨 펀드, 무슨 인사이트 펀드 뭐 등등등 그런 펀드로 그 은행들이 그 돈의 방향을 그쪽으로 많이 보내버렸죠. 그러니까 너무 그쪽에 과열이 일어났고 너무 큰 거품이 많이 형성됐었잖아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은행이 어떻게 물꼬를 흔드냐에 따라서 그 물꼬를 받는 데는 과열이 일어나고 그 과열이 너무 커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은행의 힘이 너무 크고 그 은행 자금의 힘이 너무 크니까 그 은행들이 또 한 군데서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은행이 다른 데서는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우리는 그 외형 경쟁 안 할 거야. 이런 분도 있었어요. 행장님 중에서 훌륭하신 행장님은 안 했는데 다른 은행들이 막 돈을 벌면 어쩔 수가 없는 못 견디는 거죠. 같이 하는 거예요. 한 은행에서 이거를 해서 시작을 하면 다른 은행도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 대부분의 돈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죠. 그게 최근에는 부동산 가계대출이었고 규모가 지금은 위험할 정도로 커져 있고. 사실은 뭐 따져보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탄력을 받으면서 지난 2010년, 15년 이후로 이렇게 주가 가격이 많이 오른 데에는 저는 전세자금 대출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2010년 이전에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대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가계대출, 신용이라는 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대공황 전에 많은 돈들을 그때는 어디로 보냈나 하면 소비를 하도록 대출을 그래서 가계대출이라는 게 처음 생긴 게 대공황 전이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소비 그러니까 소득은 일정한데 갑자기 사야 될 물건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때 이제 그 제2산업혁명에 라디오, 의해서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사야 되는 물건이 많으니까 돈은 없어.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 전에는 개인한테 대출해 주는 거는 있을 수 없었어요. 잘 없던 문제죠. 그 전에는 그러니까 1800년대 이럴 때는 누가 감히 돈을 빌려요. 하지만 생산되는 물건이 엄청 많아지니까 이걸 소비하게 하려면 해줘야 되겠다 해서 많은 그때 처음으로 할부 금융이 탄생을 하죠. 탄생을 하고 GM이라는 그 포드가 그때는 1등이었잖아요. 그런데 포드는 할부 금융을 안 했어요. 그런데 GM이 할부 금융을 해서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역전시키고 하여튼 그런 쪽에 성행을 했는데 결국 그게 가계 대출이었고 결국 그 대공황의 그 풍선이 된 거죠. 그 전에 진짜 1926년, 7년, 8년 보면 그때 글을 보면 올해 너무 좋아서 이제 내년에 꺾일 수도 있다는데 그 다음에 또 좋고 그 다음에 또 좋고 그 다음에 또 좋고 그러더니 결국 경제학자의 입에 우리는 고원 상태에 이르렀다. 맞죠. 어빙 피셔. 우리는 뭐 영원히 진짜 낙원에 도착했다고 할 정도로 너무 좋았던. 사실은 대공황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앞단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앞단은 정말 모두가 좋았던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의 파라다이스 같은. 그때까지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이 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의 기본적인 개념은 경제 이꼬르 생산이라 봤거든요. 생산을 많이 하면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물건이 항상 귀했으니까 그렇죠. 대량 생산이 잘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생산 많이 하면 경제가 좋아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냉장고 생산되지 모든 물건들 특히 가장 중요한 생산이 뭐였냐면 화학 비료. 네. 화학 비료가 1800년대 말인가 1900년대 초에 그게 발명되면서 이제 식량마저도 대량 생산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대량 생산 시대에 들어가니까 당연히 생산 이꼬르 경제다 네.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고원의 경지로 가서 계속 생산할 거니까 네. 계속 잘 될 거야 생각했는데 네. 웬걸 그렇게 터지는 거죠. 그렇죠.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났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공황이나 그런 걸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생산이 아니고 소비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또 많은 경제학자들이 점점 가지게 되는 거고요. 네. 갑자기 얘기가 자꾸 이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 정리를 하시죠. 그러니까 은행의 그 어떤 그 주주 제한을 해서 배당을 좀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도 하고 하라는 것이 주주만의 몫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거죠. 네. 예. 그래서 너무 은행으로 치우치는 자금을 이거를 투자 금융 자금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될 거고 부동산으로 너무 치우치는 자금을 좀 줄여줄 수 있다. 그런 그러니까,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이 너무 많은 대출을 하지 않는 것도 사회를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지금 외형 경쟁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사회의 어떤 볼륨, 어떤 밸런스가 깨지면서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 이미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밸런스가 안 좋은 국가 중에 하나다. 우리나라 상업은행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 상업은행 뭐 KB, 신한 뭐 이런 거 다 합쳐보면 그 비중이 아마 거의 탑권일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는 더 많잖아요, 은행들이. 근데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조금 더 다행인 것은 각 은행들이 금융 지주라는 걸 통해서 정권사도 가지고 있다. 지주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은행하고 정권사하고 같이 한 그룹에 속해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은행들이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 좋은 거죠. 은행으로 들어오는 자금을 그 자회사 내지는 형제 회사인 그런 금융투자회사 그쪽으로 자금이 이동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은행밖에 없어. 그럼 계속 그냥 은행만 키울 거잖아요. 하지만 이 금융지주라는 이름 아래 금융투자회사도 같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쪽은 좀 다이어트 시키고 앞으로는 이쪽을 키우자라는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그런 걸 통해서 금융투자회사도 앞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거는 저는 좋은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제한으로 하는 것이 주주들의 욕심만을 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단지 그게 아니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은행이 더 많은 대출을 하는 상황들, 그러니까 돈을 계속 벌어서 자본을 쌓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자본을 활용하기 위해서 대출을 더해야 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사회 밸런스가 깨지고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투자시장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미래를 볼 때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숭실대학교 경제학과의 서준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월간 서준식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서준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월간 서준식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월 2월 달에 거래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우리 입장에서는 거래소는 마치 공공기관처럼 느껴지는데 거래소가 잘해야 된다? 그거보다 뭐 딴 게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증권회사나 다른 게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거래소가 잘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래소가 사실은 제가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게 자본시장으로 돈이 많이 가야 된다.
네. 그 나라가 잘 되려면 네.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 돈을 받는 창구가 네. 창구가 어디냐? 거래소. 거래소잖아요. 돈을 어디를 통해서 받냐? 거래소를 네.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게 백화점이라면 네. 어떤 기업을 판매하는 곳이 그 기업을 사고 팔고 하는 곳이 거래소잖아요. 아, 그러니까 자본의 시장 요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시장 가서 물건을 사고 팔듯이 네네. 그런 자본 거래를 하는 게 거래소니까 네네. 이게 이제 자본의 시장이니까 이 시장이 중요하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으로 그러면 설명을 해볼게요. A 시장, B 시장, C 시장이 있으면 네. 그 시장이 일단 그쪽으로 손님들이 많이 와서 손님들이 돈을 많이 쓰게 하려면 첫째는 좋은 물건이 많아야 되고. 아, 요즘에 그 백화점 보니까는 명품 샵을 몇 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매출이 완전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정답이에요. 그냥 네. 명품 샵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네. 매출 순위가 높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명품 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곧 좋은 기업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예. 예. 근데 좋은 기업이 그냥 그래 이번엔 그쪽으로 가줄게 이거 아니잖아요. 그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훨씬 더 레pu테이션이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내 물건도 잘 팔리고 여기서 팔면 손님도 많이 오는지도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 우리 물건도 그쪽에서 팔아줄게 이게 되는 거죠. 좋은 기업이 거기에 오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또 그 시장으로 손님들이 많이 와서 돈을 많이 들고 오죠. 그럼 그 시장이 커지고 네. 또 거기에 입주하는 그런 상품들도 많아지고. 그러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예. 말씀 들어보니까 한국 거래소에는 외국 기업이 없네요. 외국 그렇죠. 외국 거래소에는 자기 나라 말고도 있는 거 있는 아닙니까? 게 그게 그만큼 규모가 크고 시장이 레pu테이션이 높아지니까 네. 그렇게 돈이 들어오는 거죠. 하긴 우리나라 쿠팡도 한국에서 상장하지 않고 미국에서 상장했고요. 그러니까 쿠팡은 보니까 한국 거래소라는 시장에서 팔려고 보니 사람 손님이 없겠는데 우리 거 안 사겠는데 네. 나 저 시장에서 팔게 하고 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라는 그 자본 시장이 일단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되고 명성이 높아야 되고 실제로 그래서 많은 돈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거래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 어떤 펀드나 이런 데서 자금이 활당됐을 때 그 시장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 그쪽으로 먼저 시장을 가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이 그쪽으로 몰리려면 그 시장이 더 유명해지고 많은 손님들이 와서 바글거리고 있어야 되고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똑같아요. 그 백화점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공산주의 국가 그런 데서 백화점 이렇게 있었잖아요. 백화점이. 예. 아 근데 공산주의 백화점 갈라 그러면 마음이 안 근데 들리긴 그 하네요. 옛날 백화점 공산주의 국가 백화점 사진 보면 손님도 없고 물건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백화점이 완전 민영화돼야 된다는 거죠. 완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이게 민영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회사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겠죠. 우리 장사 잘 되게 하려고. 그렇죠. 백화점은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될까 그것만을 엄청 고민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통해서 플랫폼과 시스템을 만들어낼 거고 그리고 또 고민하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겠어. 합작을 하자. 그런 체인점의 대표적인 게 호텔이죠, 그죠? 우리가 네, 맞네요. 호텔 내가 호텔 하나 만들려는데 내 호텔 가지고는 좀 장사가 안 될 것 같아. 쉐라톤하고 제휴를 맺고 하얏트하고 제휴를 맺는 것처럼 야 이거 우리 힘만은 안 되겠는데 다른 데하고 손 잡아보자 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그 가장 큰 예가 아까 말한 유로 넥스트였죠. 그 유럽의 조그만 그런 거래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유로 넥스트라는 엄청난 거대 정권 거래소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암스테르담 시장이에요. 이렇게 할 때보다 우리 유로 넥스트 전 모든 그 유럽의 전역에 걸친 그런 데다 했을 때 돈이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거래소도
다른 데와 제휴를 맺든 예. 그리고 뭐 주식 교환을 하든 네. 그래서 다국적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민간화되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다 보면 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활동하다가 네. 시장에 오는 사람들한테 나쁜 물건을 팔아가지고 불량 물건을 팔아가지고 손해를 끼치지 않을까? 우리도 잠깐만요. 네. 백화점이 네.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네. 물건을 파는데 불량품을 많이 팔려고 할까요? 아니면 불량품을 최대한 안 팔게 검사를 열심히 할까요? 명품 샵을 많이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런 거겠죠. 우리 그렇죠. 대단한 곳이다. 오히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거를 골라내는 쓸데없는 기업들이 거기서 끼어 들어오면 오히려 레pu테이션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를 철저하게 골라내겠죠. 아, 그러면 작전이나 이런 것들도 골라내려고 하겠네요. 그런 것도 골라내겠죠. 더 열심히 보겠죠. 예. 저런 것 때문에 우리 백화점이 혼란스러워. 그런 것처럼 카지노 같은 데 가보면 네. 카지노 안에 소매치기 보셨어요? 저는 카지노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카지노 같은 데 가면 그 안에서 소매치기 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소매치기 했다가는 네. 카지노한테 완전 크게 당한. 그죠. 그 곳곳에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나 보군요. 거기는. 그렇죠. 엄청난 거기 보안 시스템이 네. 돼 있죠. 가정 잘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백화점을 그 시장을 가장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그 부정적인 부분을 최대한 없애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시세 조정 같은 거를 없애려고 노력할 거고, 그리고 대주주 가버넌스 문제도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한국거래소가 사기업이다. 참 지금 사기업이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상하게 공적인 공공기관처럼 안 돼 있고 다른 뉴욕 정권거래소다. 네. 그러면 지금 정부한테 엄청 로비를 할 거예요. 거래소 자체가.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런 법률 통과시켜라. 이것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세금 많이 내고 있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 요구를 들어달라. 그런 거를 로비를 하든 요구를 하든 뭐 하겠죠. 오히려. 왜냐하면 그 거래소 입장에서는 가버넌스 문제가 없어야지 더 많은 손님들이 들어오니까 와서 여기서 사고 팔고 할 수 있으니까. 듣고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제 저는 정리가 잘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한국 같은 경우 지금 테마주들이 정말 극성이거든요. 항상 네. 추세를 따라 꾸준히 기업 가는 것보다 그렇게 한번 왕창 올랐다 떨어지고 왕창 올랐다 떨어지고 본질 가치하고 상관없이 노는 네네. 그런 주식들은 굉장히 많은데 내가 주식시장 인덱스 투자해갖고 내가 부자 됐어. 미국처럼. 그 워렌 버핏이 말이 한국에서 하나도 안 통해요. 워렌 버핏이 버크셔를 갖고 우리 유족들한테 내가 죽으면 우리 유족들한테 버크셔 주식을 갖고 있던가 아니면 인덱스를 투자하라고 할 거야. 네. 라고 얘기했는데 네. 한국에 그 얘기가 오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난 10년간 인덱스 거의 안 올랐어요. 네. 이것도 그러면 거래소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거래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거래소 뭐 나스닥 네. 그다음에 뉴욕 거래소. 네. 뉴욕 거래소도 사실은 좀 침체기를 겪었어요. 네. 침체기를 겪다가 언제부터 올랐었나 하면 2000년대 초쯤에 상장을 해요. 네, 상장을 하고 네. 더 많은 자금을 끌어당겨서 모으고 네. 그래서 그 돈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해서 더 좋은 백화점이 된 거죠. 네. 그때부터 미국의 가치 대비 주가는 훨씬 더 좋아졌죠. 그럼 지금 말씀에 따르면 네. 한국의 거래소가 네. 잘하면 네. KRX가 잘하면 네. 소위 말하는 왜 멀티플 그 PER 멀티플 같은 거 우리가 뭐 10배 항상 우리나라는 10배 9배에서 14배 사이인데 네. 그것도 레벨업이 될 수 있다. 레벨업이 당연히 될 수 있는 쪽으로 네. 거래소가 엄청 노력하겠죠. 네. 그게 자기들 장사니까. 시장 조성자가 되는 거네요, 일종의 거래소가. 예. 그냥 지금처럼 그냥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네요 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다들 그래서 직원분들이 공무원이라 아닌데 하여튼 그런 저는 시기니까. 거래소 직원분 만나봤는데 느낌에는 공무원 같았어요. 네. 저는 그래서 그게 바뀌겠죠. 오히려 민영화가 되고 상장이 되고 상장이 돼서
목표가 이 규모를 키워서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 여기 그게 목적이 된다면 이 회사의 목표가 된다면 네. 예.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뭐 유로넥스트 그 아까 뉴욕 증권거래소 많은 기업들이 상장하고 나서 그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네. 영향도 많이 커졌죠. 사실상 주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중요한 요체가 되는 거군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네. 거래소라는 게 네. 주주가치 권익을 보호하고 높여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집단이네요. 그렇죠. 공정한 그냥 본인의 거래만 이익을 위해서는 공정한 거래만 보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렇죠. 저기 손님 많이 오게 하려면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예쁘게 꾸미고 예. 그런 노력을 하겠죠. 그러고 보니까 진짜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외국계 회사가 상장된 게 없잖아요. 옛날에 중국 거 있는데 이상한 중국 기업만 했다가 다 퇴출됐고. 그런 것도 억지로 그냥 우리나라도 해봐야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탑다운식으로 하게 된 거고 그런 것들이 해외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유치되는 그런 게 자연스럽게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역량 자체를 그래서 역량 자체를 키우고 높이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은 말씀 들어보면 될 만도 하고 다른 나라하고 협상도 하고 협업도 하고 제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되는 걸까요? 말씀하기 어려운 내용. 그 주인 그러니까 주주는 아닌데 주인 같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거기 뭐 사장님이 지정되는 건가요? 거기 지금 누구시죠? 네. 거기 이제 그래서 이 사장님도 저는 좀 유명하신 분 워렌 버핏 이런 분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네. 그러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이 많으시니까 부르긴 좀 미안스럽지만 만약에 젊었다고 해서 워렌 버핏 우리나라 거래소 이사장으로 오시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레pu테이션을 높여서 사람들 관심도 많이 끌게 하고 좀 그런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네. 이 얘기를 해주시는 분은 아마 우리 서준익 교수님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이 거래소 얘기는 거의 유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몇 차례 이렇게 거래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생각이 완전히 정리됐어요. 저도 동의는 했는데 오늘 완전히 이해됐고,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진짜로. 네, 그리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하여튼 기업이 자기들의 이익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과정에 그게 사회에 기여가 되듯이 생산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이 거래소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규모를 키우고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에 엄청난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결론 짓습니다. 이번 제목은 워렌 버핏이 한국의 거래소 이사장으로 온다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안 오겠죠? 아니 이해가 확 됐어요. 뭔가 이해가 진짜 확 꽂혀가지고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 3회 걸쳐서 오늘 숭실대학교 경제학과의 서준식 교수님과 함께한 월간 서준식 시간을 가져봤는데 혹시 못하신 얘기 있으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네네. 오늘 해안 넘치는 말씀을 해주셔서 뭔가 우리의 머리에 주름도 늘어나고 뇌에 주름도 늘어나고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한국의 자본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업계에서 떠난도 업계에 계신 것보다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드리죠. 네. 네. 이 시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